최근 북한 내부 정세와 이산가족 이제 해결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 한번 잘 들으시고요. 우리 이영종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고향 어르신들 뵐 때마다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고요. 통일 아카데미가 4월에 시작해서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 정말 그 해를 거듭할수록 더 이 향학열이랄까요? 너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정말 놀라운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한 새벽 5시 반에 나섰으니까 지금 이 시간 한 12시간 돼 가는데 오늘은 이제 경기도 이천의 그 특전사령부 그 사령부 이제 강의가 있어 가지고 가는데 와, 정말 눈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고가 난 차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힘들었는데 제가 또 강의 마치고 이제 오후에 그 부평의 군수지원사령부 강의가 있어가지고 넘어가는데 거기는 또 더해요. 부평 인천 쪽도 폭설이 와가지고 뭐 이 차가 눈 때문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군부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군부대에서 그 정훈 장교들이 오실 수 있냐고,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지금 이제 부평에서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그 여러 곳에 이제 강의를 다니지만 역시 우리 그 1천만 이산가족 아카데미 뭐 여기에서 하던 아니면 지방에 가서 하던 또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우리가 그 블라디보스톡에 한번 가가지고 한 적도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저희만큼 이렇게 절절하게 통일 문제를 얘기하고 또 고민하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이러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대학생들 뭐 이렇게 가고 군에서 하는 거든 이렇게 다 가봐도 그냥 시간을 이렇게 그 어떻게 교과 과정이나 아니면 또 대적관 뭐 안보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책정돼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 내부 정세라든가 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한 30년 정도 중앙일보에서 북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 북한도 한 50번은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고대에서 박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연구자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꼈던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뭐 더 절절하게 몸소 겪으시고 이런 얘기지만 저 친구가 본 북한은 저런 거고 저 친구가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건 또 저런 측면이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는 불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보이시게. 네, 저는 그 저널리스트로도 활동을 했고 이제 연구자로 지금 활동하면서 용산에 있는 국가전략연구원의 북한연구센터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더 많이 저를 접하시는 거는 그 채널 A에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에서 제가 고정 패널로 나오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일요일 날 밤 11시인가 하는데 그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실만 합니다. 그렇게 좀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드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저는 김정은이가 처음 등장할 때 13년 전 그때 후계자 김정은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단샤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책들을 썼고 태영호 의원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탈북해서 한국으로 올 때 제가 이제 기자로서 그때 특종이라는 걸 했습니다. 처음 이제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망명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미국으로 간다 뭐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죠.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나 또 전반적인 것보다도 핵심 포인트로
저거는 저렇게 봐야 되는 걸 하는 게 있습니다. 4대 세습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4대 세습을 하냐 마냐, 김주혜 올해 11살이거든요. 김주혜가 하냐, 제가 여잔데 될 수 있냐 마냐, 뭐 아들이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세습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너무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거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제3자한테. 그건 뭐 우리나라에 기업을 하는 재벌도 마찬가지죠. 그죠? 김정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중에 하나는 남자아이다. 그 남자가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 있죠. 그 남자애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몸이 비정상이니까 저 여자애를 저러는 거 아니냐. 사실 남의 뭐 그것도 젊은 김정은이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이제 40살 됐거든요. 올해 84년생. 그 젊은 애 또 뭐 아기가 아프니 많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남북 장애인 체육회 남북 교류위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 중요한 변화가 하나 뭐냐면, 장애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평양에 장애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장애인 나오면 다 지방으로 추방하고, 뭐 아주 핵심 계층에서 나오는 애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되게 지방으로 추방하고 뭐 이런다 그랬는데,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보면 평양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 많이 하고, 또 장애인 그 주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뭐 공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오랫동안 내려왔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뭘까요?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는 겁니다. 아마도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 낳은 아이 중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정원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거는 그 북한이 우리가 주는 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이러지만 유일하게 받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을 위한 그 우리 쪽에 도구들이 있죠. 도구라는 게 되게 뭐 휠체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시각장애인 애들이 축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 특수 장치를 이렇게 하고 공이 이제 소리 나는 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저도 자세한 원리는 모르지만 이 밴드를 통해서도 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래서 공을 이제 소리를 듣고 인지를 해가지고 찰 수 있는. 그리고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직후에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을 때도 북한이 우리가 주는 용품, 그 장애인 체육용품이 엄청 비쌉니다. 휠체어도 예를 들면 뭐 중국산 휠체어 하나 50만 원, 10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한 10개 값 정도 돼요. 장애인 그 왜 농구하고 이럴 때 쓰는 아주 성능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의 아이가 있고 그 중에 1명은 틀림없이 아들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뭘 느끼세요? 이 사진 보면서 오른쪽은 이설주입니다, 엄마. 왼쪽이 김주혜고. 뭐 느끼셔야 되냐면요, 유전자의 힘을 느끼셔야 돼요. 네. 유전자의 힘을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지를 그대로 판박이처럼 했는데. 자, 북한의 최고 실세인 조용원이라는 친구예요, 그죠? 노동당 조직비서. 그 박수 치는 거 보세요. 물개 박수, 그죠? 직각으로 세워서. 이거 눕혀서 쳤다가 간 사람이 누구예요? 장성택이. 장성택이가 이거 건방지게 조카라고 이렇게 치고 짝다리 짚고 앞에 서 있다가 간 거 아닙니까? 공주라 그랬대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건 공개가 안 된 내용인데 북한의 아주 고위층 기순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장인이 북한의 아주 최고위급인데 그 김정은이가 이설주 아기 때 안고 나왔대요. 간부들 연애하는데. 그래서 다들 공주님 공주님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또 자랑하려고 한 번씩 그 간부들한테 이렇게 안아보라 그랬대요. 안아보라 그래가지고 애가 또 우니까 뭐 동무는 얼굴이 그 도둑놈 상이래 가지고 애가 놀래서 우는 거라고 이래가지고 뭐 기분 나빠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대 세습은 아직은 단정하긴 이릅니다. 4대 세습으로 가는 거는 틀림없이 의지를 갖고 있는데 가능할까 하는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아마 그 유보해 놓고 무조건 4대 세습으로 가고 뭐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 이거는 조금 단정적으로 보시기에는 이릅니다.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치밀한 자들인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주애가 여잔데 어떻게 후계자가 되겠냐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부장적인 체제고 얼마나 물론 그렇죠. 정말 가부장적이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요 주제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들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계자가 내려오는 80년대에 지들이 후계자론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러면 쑥스러우니까 왜 지들이 70년대만 해도 세습이라는 게 봉건적인 거라고 비판했던 놈들이 갑자기 정치사전에서 그거 빼고 세습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니까 후계자론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그래가지고 일본의 무슨 1월 서각인가 거기서 해적판처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논문 쓴이라고 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하고 대가 달라야 돼요. 1대, 2대, 3대. 그러면 뭐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김여정이는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대니까. 그죠? 애들이 어려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귀퉁이로 밀려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령의 풍모를 그대로 닮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수령의 자질과 풍모를 그대로 닮았다면 후계자인 그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정말 치밀한 놈들 아니에요? 이미 80년대 그건 당연히 뭐 김경희로 가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미 확정됐는데 72년에 이미 확정해가지고 74년 2월 전원회의에서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다 했는데도 그 여지를 남겨놨다는 건 이게 만약에 아들놈 중에 쓸모 있는 놈이 없어서 딸한테 갈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지들이 그 논리를 만들면서 그걸 틈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치밀한가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때 그 치밀함에 비하면 요즘 김정은이는 허술하기가 짝이 없어요. 허술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내뱉고 밑에서 주워 담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국가 대 국가 관계국이니까 남북 관계라는 거 없고 통일이라는 거 없애겠다 그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아버지가 했던 3대 연장 기념탑 부셨잖아요. 평양에. 그 3대 연장 기념탑이 조국 통일 뭐 자주 뭐 민족 대단결 어쩌고 저쩌고 김일성이가 떠든 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웠는데 그게 여러분 그냥 3대 연장 기념탑 폭파했다 그러니까 그냥 폭파했나 보구나. 뭐 김정은이가 지시했으니까 없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언제 제가 그 준공식에 갔었어요. 준공식 현장에. 그게 그 논란 많았던 2001년 8.15 때 평양에서 있었던 8.15 통일 대축전 그 논란이 있은 게 그 3대 연장 기념탑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웠던 거를 김정은이가 폭파시켜 버렸죠. 그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핵심 빨치산 세대들 뭐 거의 다 지금 죽었겠지만 김일성과 같이 했던 이런 세대들이 김정은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싸늘하게 식어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김일성이 했던 그거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없애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높은 탑을 70m가 되는 거를 폭파시킨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김정은이가 올 봄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라는 걸 하면서 야, 남조선 헌법의 3조는 영토조항인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왜 그 영토조항이 없나? 영토조항 만들어. 난리가 났죠. 뭐 어떻게 얘기했으니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최고인민회의가 이제 기수가 바뀌기 때문에 3월에 선거를 해가지고 4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그냥 그 차수를 변경 못하고 그대로 그 임기를 그냥 연장해가지고 최고인민회의를 9월 달에 열었는데 어떻게 됐죠? 영토조항에 대해서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영토조항, 영토를 그러면 자기네들도 조선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러면 너무 웃길 것 같고, 그러면 NLL을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더 웃기는 것 같고, 그렇다고 자기네 그거를 옛날에 주장하던 해상경계선으로 하면 이 영토 안에 지금 백령도와 연평도 이런 게 떡 들어와 있고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생각을 안 하고 막 이 40살짜리 청년이 쏟아내니까 이 간부들은 지금 죽을 맛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맛이 떨어진 게 요즘 이제 그런 느낌 들죠. 예전에 여러분들 그 뭐 이름만 들으셔도 알겠지만 김양건이, 김용순이, 백남순이, 백남준이었죠. 이런 자들을 그때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이고 저 빨갱이 놈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보면은 가끔씩 우리가 그래도 혀를 내두를 때가 있잖아요. 야, 이 자식들 정말 치밀하다. 밥 먹고 이것만 연구해가지고 나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우리 이동복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상대해야 겨우 이렇게 될 정도로 소위 말하는 노동당의 전략가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진 겁니다. 지금 뭐 최선인이 뭐니 저런 뭐 외무상인이 이런 애들이 지금 김정은을 대미관계 관련해서 뭘 보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트럼프한테 뒤통수나 맞는 거죠. 자, 뭐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뭐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뭐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지만 웃기는 얘기죠. 2,500만 주민 중에 40%가 넘는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픈 게. 배급이 안 되고 어디서 먹고 살 그게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 직장 열심히 다니는 뭐 공장 근로자, 협동농장 근로자, 공장 기업소에 나가는 사람들 월급이 북한 돈으로 월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1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북한 돈으로 시장 환율로 8,000원이에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쌀 1kg가 8,000원이에요. 북에서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시오. 월급 얼마 받았냐? 그러면 아, 선생님 월급 말도 마십시오.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멋진 선전 포스터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뛰어들어서 나다를 아무리 헤아려 봐도 그 구조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뭐 홍순환대 저 협동농장에 저 차를 타고 나왔는데 보니까 또 일제 렉서스예요, 그죠?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 자기는 렉서스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수입도 안 되는 이 최고급 차 타고 나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죠? 또 푸틴한테 올 초에 푸틴이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는 아우루스 승용차를 선물했어요. 그죠? 푸틴 태우고 지금 평양에 갈 때 운전하죠. 어디서 많이 보긴 본 거예요. 예. 저 뭐 트럼프가 저 아베 총리 태우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본 거죠. 그지도 아니고 2월 달에 저거 선물을 받았는데 푸틴한테 뭐라 그랬죠? 한 대만 더 주세요. 한 대 더 받아가지고 지금 2대 끌고 다니죠? 왜 2대 끌고 다니죠? 암살 당할까 봐. 보세요. 이건 벤츠인데 벤츠 중에서 뭐 마이바흐예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2대 똑같이 다니잖아요. 어느 차에 탄지 몰라요. 그죠? 예. 사실은 우리 그 국정원장도 차를 2대 운용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국정원장 혹시 만나실 일이 있거나 뭐 국정원장이 혹시 청사에 온다 그러면 똑같은 차가 2대 옵니다. 어느 차에서 내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테러범들이 이 타겟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김정은이 아까 그 아우루스라는 차인데 일제차예요. 다 일제차. 자기 주민들한테는 반미 반일, 자기는 일제 차량으로 이제 경호 의전차고. 최고의 코미디는 이거죠. 그죠? 김정일이 마지막 죽을 때 장례차로 미제 링컨 컨티넨탈을 타고 갔어요. 김일성 장례 때도 쓰던 차입니다. 알 수가 없죠. 도무지.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 뭐 러시아에서 밀가루 조금 얻어가지고 아마 요즘 나눠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식량 수급을 저대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식량 주겠다 그래도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신의주 수해 때도 우리가 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쌀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쌀이 지금 남아 돌아요. 90년대 저 WTO 그 협상하면서 우리가 쌀은 농민들이 하도 항의해가지고 예외로 놔뒀잖아요. 관세 예외로. 관세로 막지 못하고 그냥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부담을 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건 뭐하건 올해도 쌀을 엄청 또 예산으로 농민들 쌀을 사들였잖아요. 국민들은 안 먹어요. 쌀을 사들였어요. 근데 40만 톤인가 올해 이제 사들였거든요. 40만 톤 사들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WTO하고 우리가 맺은 규정에 보면 40만 톤 농민 쌀을 사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똑같은 양을 수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지 않아도 뭐 쌀이 지금 몇 년 묵은 거 사람들이 이제 먹지도 않을 사료로도 우리는 잘 안 쓰는 쌀들이 엄청 쌓여가지고 그 1년에 1조 얼마씩 들어간다 그러죠. 양곡 관리 비용. 차 타고 시골 가시다 보면 농협 창고 나래비로 곳곳에 쌓여 있잖아요. 그 40만 톤 사들였는데 그 40만 톤 사들이는 돈, 그것도 관리해야 되는 돈, 거기다가 외국의 쌀 40만 톤 어쩔 수 없이 사들여야 되는 돈. 예전에 북한에 우리 쌀 지원할 때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게 딱 40만 톤이거든요. 1년에. 태국산 쌀 그때 보니까 1,080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사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래 받을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묵인만 해줘도 되는데 남조선 것 절대 받지 마라, 이 말 한마디에 북한 주민들 지금 아사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개성에서 아사자 발생했던 거. 먹고 살만한 곳인데. 자, 또 하나. 이 뭐 한 놈만 없어지면 북한 체제가 그냥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얼마 전에 북한이 특수작전부대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파병하기 전에 마지막 검열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자리인데 사격 훈련을 하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지켜보고 있죠. 근데 얘들이 특수 경호부대 애들이에요. 지금 다 방아쇠에 손 걸고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누워있는 실탄 사격하는 북한군 애들 겨냥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혹시 너희들 중에 땀만 먹고 일어나 가지고 이쪽으로 총구를 돌릴 기미만 보이면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이런 거죠. 군인들이 김정은만 가면은 환호하고 이렇게 인민의 지도자, 군의 신임을 받는 지도자. 근데 보세요. 여기 군에 의해 가지고 어떤 군인이 팔을 덥석 잡았죠. 그죠? 난리가 난 거예요. 신의주 수에 나가지고 그 복구 현장이라고 지금 간 겁니다. 뭐 집을 누더기로 짓고 있는 거예요. 누더기로. 자재 장비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김정은이 여기 그 군인들 건설하는 군인 지휘관 이란이 노동당 비서 자 3명이 지금 돌아보는데 근로자 한 명도 없죠? 다 소개시켰겠죠? 근데 보세요. 경호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수행하는 현송월이 있고 사진기사 하나 있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군을 파병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제 국제적인 제거 대상이 됐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김정은에게 테러를 하거나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하고 여동생인 김여정이 지난 10월 달부터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김여정이가 무슨 담화라는 거 내잖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언론사에서 많이 걸러가지고 담화를 통해서 뭐 대북전단 비난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원문을 읽어보면요. 남조선 개 잡종 개새끼들이 우리 수령을 어쩌고저쩌고 우리 지도자를 이게 한 그래도 뭐 국가 체제를 국가도 아니지만 국가 체제를 표방하는 거기서 관영 매체라는 통에 나오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뭐냐면 김여정이가 지 감정 느끼는 대로 밤에 어디 일기장에다가 쓸 얘기 같은 거 짓거려 놓은 거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누가 대남 담당이나 누가 이거 그래도 우리 격이 있는데 최소한의 이거는 이렇게 좀 순화해서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냥 나와요. 정말 무슨 낙서한 거 같은 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국군의 날에 나왔던 현무 5 탄도미사일 무게가 8톤이에요. 마하 10 음속에 10배면 1초에 3.4km 가는 거죠. 그죠? 날아가는 게 1초에 3.4km 소리가 340m 가니까 10배 빠르기니까 우리가 공개 안 하려다가 하도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거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8톤짜리 쇳덩이가 음속에 10배로 날라와 가지고 여기 그 이북오도청 앞마당에 떨어져도 다 천지가 진동할 거예요. 그죠? 근데 8톤 중에 2톤 정도가 이제 앞에 철갑 부분이고 나머지 8톤이 폭약이나 이런 걸로 이제 장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밀도가 그냥 이렇게 골대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골대로 바로 우리가 타겟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가운데 정확히 목표에 꽂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아무리 어디를 숨고 이래도 김정은이 있는 곳은 100%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벙커 아무리 깊은 곳에 들어가도 현무가 때리면 다시 나올 수는 없어요. 갱도에서 다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갱도를 깊이 파고 들어가도.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지도자들 암살하지 않습니까? 정밀 타격 미사일로.
그 나스랄라라는 헤즈볼라 지도자도 그렇게 죽었는데 시신이 멀쩡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럼 어마어마한 폭탄이 가서 때렸으면 뭐 산산조각이 나서 형체도 못 찾을 것 같죠. 시신이 깨끗해요. 왜 그러죠? 땅속에 지하 벙커가 있는데 그 뚫고 들어가는 그 충격과 지진파 이런 걸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그 충격으로. 현무가 콘크리트로 강화 콘크리트로 돼 있는 벙커를 지하 100m까지 파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야, 그게 가능해? 저희도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야, 무슨 폭탄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콘크리트를 100m를 뚫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 실제로 중동 지도자들을 타격한 미사일 구멍이에요. 보시죠. 까마득히 지금 위에서 보면 뚫고 들어간 겁니다. 여기 사람들 서가지고 놀래가지고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냥 현무보다는 훨씬 못한 그냥 미사일들인데도 이렇게 벙커버스터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현무가 등장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한테는 핵이 있다. 김여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핵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핵을 쓰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자기네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판 내릴 생각, 또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패밀리 비즈니스로서의 북한 정권 그걸 문 닫을 각오로 하는 거고, 그게 아닌 재래식 무기로서는 거의 궁극의 무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크라이나전을 이제는 사실 파병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파병은 뭐죠? 우리도 월남 파병도 있었고 자이툰 부대 뭐 유엔 평화유지군 많이 파병했는데, 파병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이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대한민국 군기 뭐 몇 사단 뭐 청룡부대 뭐 해가지고 백마부대 해가지고 가서 우리 사령관의 지휘하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거나 아니면 연합해서 뭐 유엔 평화유지군하고 공동으로 작전, 그게 파병이죠. 북한은 지금 어떻죠?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북한군 애들을 러시아 군복으로 지금 갈아입히려고 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군복을 입고 신분도 감추고 러시아 북부의 시베리아에 거기 에스키모 비슷한 종족이 있어요. 브라티아 공화국 뭐 이런 애들, 걔들 신분증으로 다 줬잖아요. 얘들 어디 가서 뭐 한 일개 소대나 중대가 어디서 전멸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브라티아 공화국 신분증이 있으니까 거기 러시아인으로 왔다가 전사한 걸로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군 지휘관 밑에 배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러시아군 지휘관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평소에 아끼던 우리 러시아 군인들이 있고 여기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완전히 그 앞에 총알바지로 내세워야 되면 누구를 내보내겠습니까? 용병으로 온 애들 내보내겠죠. 그러니까 이건 총알바지 용병이에요. 총알바지 용병인 겁니다. 이건 파병이 아니에요. 우리 베트남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트남전이 보니까 우리가 첫 파병해서 제대로 한 게 64년 9월이더라고요. 벌써 60년 됐나요? 우리 뭐 맹호부대니 해가지고 여기서 성대하게 환영 행사하고 이렇게 갔는데 북한은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몰래 파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우리도 희생이 있었죠. 월남전에 가서 죽은 또 전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한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5,000명 정도.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었고, 더 저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어쨌든 그 참전군인 개인으로 보면 그 집안이 돌아와가지고 좀 그걸로 먹고 살게 되고 또 그 돈들이 우리 뭐 한진이니 이런 기업들 가가지고 돈 떼돈 벌었잖아요. 그 돈이 우리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기틀이 된 겁니다. 근데 북한에 돈 주나요? 군인들한테? 절대 안 주죠. 개성공단 때 어떻게 했습니까? 5만 3천 명이 125개 기업에 있었는데 걔들 우리가 임금 직불제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임금 제발 북한 근로자들한테 직접 우리가 주게 해라. 근데 걔들이 기구 만들어가지고 다 갖고 가고 걔들은 그냥 일반 월급 주고 이래가지고 나머지는 김정은이가 다 갖고 갔잖아요. 1년에 8천만 불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적지 않게 받아요. 왜?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니까. 한 사람당 2,000불이면 1년에 2만 4천 불 아닙니까? 11,000명? 뭐 더 많이? 전사자에 대한 전사수당?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북한군이 투입될 때부터 외신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고기 분쇄기에 사람을 밀어넣듯이 총알바지하는 그런 역할을 북한군이 맡게 될 거다. 김정은이가요 보통 독한 놈이 아닙니다. 그거 결정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제 핵 미사일 뭐 개발하고 13년 동안 집권 13년 동안 그 난리를 치니까 지금 비빌 언덕이 없어진 거예요. 마침 푸틴이라는 구세주가 나타난 거죠. 오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사,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특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아마도 그 중에 뭐 무기 달라 그리고 이러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양측 간의 핵심적인 거는 북한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 북한 군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총알바지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귀순할 수 있게, 탈북할 수 있게, 또 집단으로 망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 우크라이나 한국 정보기관 간에 긴밀하게 논의될 겁니다. 우리 군 정보사 요원들이 공개는 하지 않지만 이미 가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북한군이 와 있는데 우리로서는 북한군 움직임을 보면서 북한군의 전투 교리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어떤 작전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군에 대해서 자기네가 뭘 알겠어요. 우리가 파악한 내용을 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로로 잡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신문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갈 거고 또 뭐 밝히지는 않지만 북한 군 출신 우리 탈북자 이런 분들도 아마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사들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나도 사실 북한군 폭풍군단에 근무했었는데 휴전선 넘어 귀순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이거를 할 겁니다. 물론 병사들이 그런다고 다 걔들이 물론 남조선 드라마 보고 뭐 다 한류에 물들어서 한국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100%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왜? 부모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인질들이 있으니까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이런 전단들 이런 것들이 뿌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있죠? 우리 탈북민 단체들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발빨라요. 그죠? 우크라이나 참전 북한 군인을 위한 조선인민군 병사들의 우크라이나로의 탈출 안내서. 네. 조선인민군 병사들이여 김정은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말고 우크라이나로 탈출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탈출하여 본인이 희망하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음을 우크라이나 정부는 확고히 보장할 것이다. 여기 보면 탈출을 결심하였을 경우 사전 준비, 뭐 그 드론에다가 어떻게 탈북 의사를 전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있어요. 더 웃기는 건 또 슬픈 거는 이거죠. 김일성이가 항일 빨치산을 했네 뭐네 난리를 피지만 김일성은 결국 뭐죠? 소련군 대위였잖아요. 그죠? 소련군 극동사령부에 뭐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이쪽에 있던 88여단의
소련군 대위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8.15 광복이 됐는데도 한 달 정도를 짬을 보다가 한 달 뒤인 9월 19일에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배를 타고 원산항으로 입항하죠. 누구랑 같이? 소련군 장교들을 앞세워서. 88 여단 시절에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소련 군정을 등에 업고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때까지만 해도 태극기였잖아요, 그죠? 태극기.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 이놈이 이제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군복을 입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내보내고 있구나. 푸틴하고 김정은이 지난 6월에 체결한 북러 신조약에 보면 상호 방위 조약 비슷한 게 있죠.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어느 일방이 침략을 받으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러 양측의 헌법에 입각해서 서로 군사적 지원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때 이미 제가 보기엔 김정은이가 파병과 관련한 어떤 언지를 줬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파병 문제가 비판을 받으니까 북한의 외무성 차관이라는 친구가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엔 헌장 51조는요, 불법적인 침략을 받았을 때 자위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 조항을 갖다가 떡 앉혀놓고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푸틴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로 내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북한 파병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또 과연 이제 푸틴이 어떻게 할지, 또 정말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가 희망하고 생각하는 대로 우르르 탈북을 하거나 귀순을 하거나 한국에 오거나 이렇게 해서 김정은의 자충수가 될지, 아니면 김정은이 또 생존을 연장하는 신의 한 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경제가 개판이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핵심은 뭐죠? 경제난이 심해져서 이제 김정은이가 지시한 내용도 먹히지가 않는다. 2020년 3월 코로나 초에 우리 평양에도 종합병원 하나 있어야 되겠다. 종합병원이 없거든요, 평양에.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첫삽을 저렇게 뜹니다. 그리고는 지금 몇 월이죠? 3월에 착공하는데 이 병원을 우리 현대아산만한 병원이에요. 그해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 때까지 완공하라 그래요. 저런 병원을 7개월 만에 지으라 그런 거예요. 이 자식들 좀 미쳤나 이랬는데 막 밤에 횃불을 켜고 해가지고 막 지어가지고 석 달 만인가 이렇게 올라가는, 병원 진짜 이거 7개월 만에 완공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죠? 2020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완공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병원이 여기 병원 하시고 이러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병원 설계하고 이러는 분들이, 제가 이제 건축학회 통일건축산업위원회인데 그 설계하신 분들 얘기가, 병원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건물만 지을래도 2, 3년 걸리고 그 안에 첨단 의료기기나 이런 거 넣는 거, 그다음에 감염되지 않게 이렇게 병동 배치하는 거, 동선 짜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냥 김정은이가 저렇게 뭐 이런 얘기죠. 자, 2,500만 인구 중에 1%인 24만 명 특권층이에요. 북한에서 딱 1%입니다. 그냥 제가 1%뭐 잘라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노동당 고위 간부, 고위 장성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월급 가지고 먹고 살지 않고 원래 토대가 좋거나 이래서 먹고 사는 게 6만 명이라 그럽니다. 국정원이 파악한 게. 그 6만 명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4만 명 정도가 북한의 특권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물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버터 단빵이 광복거리 상업중심, 우리 광복백화점이 옛날에 그게 이제 이런 상업중심 쇼핑센터로 바뀌었는데 버터 단빵이 하나에 500원이에요. 근데 월급 얼마나 그랬죠? 3,000원. 광복백화점 버터 단빵 6개 먹으면 한 달 월급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화장품 세트가 있어요. 6개짜리. 여기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36만 5,100원. 자, 36만 5,100원짜리 화장품 하나 애인이나 어머니한테 선물해야 되겠다 이러면 10년 1개월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하나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를 내가 좀 만질 수 있다 이러면 달러를 이제 공식 환율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암달러로 8,000원 달러당 하면은 이 가격이 한 45불 정도 돼요. 45불이면 여러분 그냥 5만 원, 6만 원 할 수 있죠. 그죠? 달러 100불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조선 관광객들이 왔어. 옛날에 남북관계 좋을 때. 뭐 내가 술집에 식당에서 일하는데 남조선의 어디 이북 오도민회에서 온 할아버지 한 분이 아이고 우리 두고 온 손녀 건네 하고 100불을 하나 손에 꼭 쥐어줬어요. 그런 친구들은 쓸 수 있는 거예요. 45불. 그런 쪽에 뭐 무역 관련하거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달러를 특히 뇌물로 받을 수 있는 고위 장성 이런 사람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만성적인 기근에 시달린다. 자, 뭐 초등학생 애들 같잖아요. 발육 상태나 또 영양실조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다 옛날이 됐죠. 그죠? 지금 뭐 원자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식량도 저렇게 많이 줬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줬죠. 근데 지금 갚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띄어 먹는 거죠. 식량이 어떻냐면 평양에도 쌀이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굶어 죽는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죠? 야 이거 큰일 났다. 평양의 민심이 들썩거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군량미, 뭐 비축미 저기 하는 특별 뭐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우리 김정은 원수님의 조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쌀을 받아서 먹고 살게 됐다. 원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울며 불며 하는 장면이 조선중앙TV에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자, 쌀 요만큼 지금 받아가면서 울고 있잖아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쌀 지금 요만큼 저거 뭐 10kg나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트에 가면 들어가서 쌀 코너 가면은 종류별로 뭐 10kg, 20kg짜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탈북민들이 그거 볼 때 제일 마음 아프다잖아요. 고향 생각나서. 평양이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평양이 이게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뭐 핵 가지고 있다고 난리치는데 아니 핵 있다고 안 망하면 핵탄두까지 해가지고 3, 4만 기 있었던 소련은 왜 망했을까요? 경제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류에 물든 청년들 이거 정말 김정은으로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저는 지금 상황을 신남북 적대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옛날에 뭐 6.25 전쟁 치르고 이럴 때 냉전 시기에 그 적대하던 관계, 그다음에 화해협력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된 건데 신적대 시대.
김여정이 담아 보면은 생각해보라. 깨끗이 청소해놓은 집들에게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 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 끝에 닿았다. 이 상식 이하잖아요. 이거 어디 못 배운 집안의 애들이 저런 게 어디 있나요? 물론 김여정이 뭐 아나무인격으로 컸겠죠. 오빠들 따라서 스위스에 가서 유학하고 뭐 들어와 가지고 저기 했으니까. 자, 우리가 초코파이도 보내고 바카스 젤리도 보내고 펜잘도 보내고 뭐 이렇게 열심히 보냈는데 생리대도 보내고 뭐 이건 팬티예요. 그다음에 양말 뭐 이런 거 보냈는데 김여정이가 우리가 초코파이까지 보내줬는데 잘 먹으면 될 텐데 정이라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승질을 내고 있어요. 북한에 떨어진 이제 전단입니다. 우리는 전단 이제 이렇게 긴 봉지에다가 헬륨 가스 넣어가지고 보내고요. 북한이 처음에는 쓰레기를 보내다가 오물 보낸다고 난리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버릴 쓰레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버렸다가 한번 망신당했죠. 거기다 인분 넣어 보내니까 우리가 또 인분을 분석했잖아요. 그래서 기생충 있다고 또 그러니까 망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북한 이걸 하면서도 진짜 남북한이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 보세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쏜다고 쏴가서 실패해가지고 서해에 떨어졌는데 깊은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우리 해군이 또 그 심해 잠수해가지고 건져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소재가 뭐고 뭐 엉터리로 만들었고 뭐 하잖아요. 정말 그 북한이 제정신만 차렸으면 북한에도 저 삼성전자 한 몇 개 생기고 현대자동차 몇 개 생겼을 것 같아요. 서로 아마 경쟁하느라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 쓰레기 가지고 욕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했죠? 깨끗한 걸 보내요. 한 번도 안 쓴 거.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닭족발 그건데 포장지를 한 번도 안 쓴 포장지 있잖아요. 공장에서 이제 담아서 쓰려는 거. 지금 그거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없는 살림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안쓰럽습니다 정말. 자, 한류 드라마 뭐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것들 지금 북한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여기 반동사상문화 복역법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징역 5년에서 15년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야 남조선 드라마 기가 막힌 거 있어 보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사형이에요. 사형. 집단적으로 그것을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저기 우리 박정희 사무총장님 사형이에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게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하는데도 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중학생 애들이에요. 지금 한국 드라마 봤다고 전체 학생들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개 재판하고 수갑 채워가지고 얘들은 인생 망쳤다 이러고 지금 방영한 겁니다. 그것도 조선중앙팀이라 이런 데로 하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아시죠? 북한 내부의 그 유선방송 제3방송이라 그러는 거 자기네들끼리 그 교양할 때만 쓰는 공개처형 공개재판. 왜 공개처형 공개재판을 할까요? 공개처형 왜 공개처형을 할까요? 겁을 주는데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기억을 남깁니다. 그게 이제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중국에 가서 공개 처형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후회를 많이 해요. 그때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자적인 호기심 때문에 본 게 10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그 웅성거리던 사람들 소리 그 다음에 총소리 있죠.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총이라는 게 우리는 탕탕탕 이러는데 총소리라는 게 탕이 아니구나. 총소리라는 게
피슉이 맞다. 피슉. 예, 피슉. 이런 소리가 나면서 제가 기자 아닙니까? 사진도 찍었어요 그때. 자, 중국 용정인데요. 탈북한 중국 청년이 19살인가 그래요. 여기 있죠.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 강도를. 그래서 중국이 이제 재판을 안 하고 북한한테 너희 얘 데려가라. 이런 인간 이거 우리가 형사 인도하겠다 이랬는데 북한이 우리는 그런 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정 공설운동장에서 공개 재판을 하고 지금 그 제가 이제 용정시 공안국에 있는 그 분하고 잘 알아서 그 지금 용정시 공안국 그 차량 안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외부 사람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죠. 외국인들한테는. 근데 뭐냐면 지금 비가 많이 왔죠. 그죠? 사람들 우산 쓰고 있어요. 원래는 공개 처형 집행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근데 차가 빠졌어요. 트럭 위에다 애를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이제 죄명을 이렇게 크게 목에 걸고 추리닝은 깨끗한 추리닝을 입혔더라고요. 새 거를. 근데 조선족들이에요. 전부 용정시 뭐 공안국이니 법원이니 모여가지고 수근수근거려. 야, 뭐 차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집행하자. 딱 군인들 몇 명이 딱 오더니 이제 여기 밭에 풀을 좀 이렇게 하고 빨간 깃발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빨간 깃발을 딱 꽂아요.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형장으로 임시 지정됐다는 것을 알리는 거다. 내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바둥거리겠어요, 젊은 애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양쪽에서 군인이 잡고 뒤에서 그냥 총으로 바로 앞이에요. 여기서 얼마 안 돼요. 죽이고 잔인한 얘기지만 중국 사람들도 잔인하죠. 사람이 총을 맞았는데도 그렇게 쉽게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비도 오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 이 집행관에서 좀 간부되는 애가 와가지고 그 목 있는 데를 발로 밟아요. 이렇게 빨리 죽게 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공개 재판이라는 게 제3자가 봐도 이렇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데 북한이 어떻게 하죠? 가족들 부르잖아요. 가족들. 장성택 처형하고 뭐 이럴 때 북한의 그 빨치산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김정은이 저놈이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 못한다 그런 게 뭡니까? 70, 80 먹은 군부 원로들 이런 사람들 죽이면서 며느리 뭐 손주까지도 다 그걸 보게 했잖아요. 그 수하들뿐만 아니라. 근데 빨가 벗겨가지고 처형을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며느리 보는 앞에서 시아버지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점점 13년을 이렇게 오면서 김정은은 점점 광기를 더해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남북관계의 봄날이 이제 다시 올 거냐? 뭐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쉽지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갖기가 어려운 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김정은의 생각이라고 봐요. 근데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이산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김일성이나 거기는 그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그 있고 자기 부하들 중에도 뭐 남쪽이 고향이고 뭐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뭐 회고록이니 그 전집에도 보면 뭐 자기 측근 간부들한테 당신은 고향이 뭐 제주랬지 뭐 부모 이런 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은은 그런 의식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생각나도 야 이산가족 한번 뭐 누가 밑에서 얘기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쉽지 않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자, 21차 이산상봉 때 우리 벌써 뭐 까마득한 시간 전이죠. 그죠? 집 보시면은 별로 21차 상봉 때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별로
절실한 상봉인 분들이 이제 별로 없구나. 안타깝지만 그래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조카가 있는데, 배다른 뭐 형제가 낳은 조카가 있는데 만난다. 그런 집은요, 2시간 상봉하는데 처음에 한 15분 아버님은 언제 기일이 언제시고 뭐 한 15분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어색해서. 근데 그런 관계가 이제는 대부분입니다. 과거처럼 이런 장면이 없어요. 제일 애절한 게 북한에 두고 온 자식을 만나는 거거든요. 북에 두고 온 자식이 당연히 여기 있는 아버님, 어머님보다 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이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이제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보시면 알잖아요. 13만 4천 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3만 7천 명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2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신청하신 4분 중에 3분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 살아계시는 한 분은 온전하실까? 사실은 북한의 가족을 만난다 해도 서로 알아보기 힘든 관계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한계 상황에 왔다, 이렇게 현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이산상봉이라는 게 풀려가고 옛날처럼 우리가 기대하던 남북 관계의 첫 고리를 푸는 거는 늘 대북 지원과 이산상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뭐라고 딱히 답을 드릴 그거는 없는데,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 고위 당국자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이산가족 문제는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이제 이 말 안 하더라고요.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요코다 메구미 뭐 70몇 년에 납북된 중학생에 아직도 일본 뭐 아베든 기시다든 누구든 납치자 문제는 북일 교섭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하고, 아직도 틈만 나면 어떻게든 북한하고 만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뭐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은 뭐 전반적인 뭐 이론을 말씀드리거나 남북관계 전반을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몇 가지 그 이슈들에 대한, 제가 요거는 좀 핵심 포인트일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장면은 독일 통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되는 그 어간에 분단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에 많은 차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동독 주민들이 야, 통일이 됐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서독이라는 데는 보면 아우토반이라는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도 있고 뭐 그렇게 발전했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돈은 넉넉치가 않으니까 중고차를 그렇게 많이 샀대요. 그래서 독일 통일되고 나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중고차 딜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부터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또 똑같이 또 중고차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해보세요. 나는 뭐 초코파이를 팔아볼까? 아니면 뭐 화장지나 생리대나 뭐 이런 걸 해볼까? 아니면 다이소 평양점을 한번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도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 서울이고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죠. 니들이 무슨 한반도 운운하는데 글로벌 인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야, 니들은 이 분단이라는 이 장벽 때문에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라는 섬에 태어난 촌놈 촌년들이다. 섬 소년 소녀들이다. 니들의 머릿속에
유럽 배낭여행을 하는데 서울역에서 KTX 타고 평양 가고 신의주 가가지고 중국 종단 열차 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가서 암스테르담에서 나는 유럽 여행을 시작해봐야지. 이러는 놈 한 놈이라도 있냐. 니들이 섬에서 난 놈들이니까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비행기 타고 직접 칼기 타고 가면 뭐 2,300만 원 비싸니까 어디 저 하노이에 가가지고 뭐 베트남에 타고 가면 100만 원밖에 안 하고 이 머리 굴리고 있잖냐. 너희는 뭐냐. 그리고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외국 석학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 청년들에게 너희가 통일을 원하니 안 하니 또 통일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없니 안 질 거니 질 거니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당위인 거를 오히려 선택지를 줌으로써 혼란을 줄 수 있고 본질을 외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으라 그래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거나 뭐뭐 해가지고 북한 지역이 무주공산이 됐을 때, 자 그럼 우린 통일을 원하지 않아. 관심도 없었어. 그러면 누가 북한을 갖기를 원하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어느 쪽이니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헌법상에 우리 영토인 북쪽 지역을 누구한테 주고 싶니?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북러 조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북한군이 파병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만약에 북한 지역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북한의 어떤 정변이 발생하거나 이래서 한미 연합 전력이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그럴 때 푸틴이 야, 우리 북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도 맺어져 있지 않느냐? 군사 원조도 상호 하기로 방위 조약도 돼 있지 않냐? 옛날에 우리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할 때 지들 특수작전이라 그러는 할 때 전투병을 파병해 줬어. 포탄도 줬어. 무기도 줬어. 11,000명이나 했어. 어떻게 할 거겠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번에 북한군 하는 그 루트로, 그리고 김일성이가 옛날에 한반도에 소련 장교들을 데리고 왔던 그 루트로 러시아 군들이 들어오는 거죠. 너무나 당당하게 조약에 의거해서 북한 정권을,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파병이, 용병 파견이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께서도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기본기를 많이 더 닦으셨으니까 이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런 틀을 가지고 한번 앞으로 트럼프의 재집권, 우크라이나 상황, 또 북한 체제, 남북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아마 좀 이해가 넓혀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